제가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10만 전자 위험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하고는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도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익의 사이클이 달라졌어요. 경기 민감성이 많이 제거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로 봤을 때 구조적 성장주의 반열에 지금 올라 있는 거고,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은 주가가 이미 한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한번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시점 이후부터 6개월 뒤에 업황에 대한 확신이 더 들 만큼 이 연간 생태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는 스토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부님들, 담쌤 서재형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죠. 저와 함께하는 AI 담쌤입니다. 요즘 국내 시장, 특히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삼성전자가 바닥을 벗어났고 AI로 인해서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 그부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된 4개의 영상을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함께 차분히 짚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만나요. 네, 우리 그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삼성전자 이제 사봐도 되나? 바텀아웃 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웬 엔비디아냐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있어서는 하청회사죠. 하청회사입니다.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A16 칩에 대해서 이제 파운드리 계약도 했고, 곧 하청회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반도체란 제품 자체가 소비자들이 반도체를 직접 사서 쓰는 거는 뭐 USB 그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PC, 핸드폰, 그리고 이제는 AI,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AI 한국에도 출시를 했어요. AI 개발자를 위한 그 뭐 노트북 비슷한가 요만한 750만 원짜리. 거기 다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부하려면 이제 엔비디아를 공부해야 되고, 엔비디아를 공부하려면 이제 AI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시장이나 이런 AI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모바일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TAM이라고 그러죠. 토탈 어드레시블 마켓의 크기, 잠재 시장의 크기, 이걸 얘기할 때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는 어떤 경우에도 갑자기 수요가 안 늘어나죠. 글로벌 자동차 마켓 전체가 9천만 대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갑자기 BYD가 잘한다, 갑자기 테슬라가 잘한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휘발유차 한 대 있는데 전기차로 바꾸진 않죠. 그죠? 그러면 전기차를 사면 휘발유차는 안 사게 되고, 제 얘기는 전체 시장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어떤 회사가 잘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아무리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도 운송 비용도 또 존재하죠. 너무 많이 또 막 그 점유비를 가져가면 이번에 미국처럼 관세 물리고 막 이러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가 도요타죠. 그죠? 도요타가 1200만 대 연산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시장이 한 14%, 15% 가지고 있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거기서 더 성장 못 해. 거기서 더 성장하려면 남의 땅을 빼들어 와야 돼.
폭스바겐 걸 빼들어 오든 BYD 걸 빼들어 오든 뭐 GM 걸 빼들어 와야 돼. 자동차 회사들은 하드웨어 회사인데다가 갑자기 지구인들이 각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갑자기 2대, 3대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9천만 대를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고,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회사가 잘하면 어떤 회사는 망해간다는 얘기죠. 이제 BYD가 잘하니까 닛산이 공장 문을 닫고 GM이 막 어닝 쇼크를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잘하니까 또 그래서 BYD가 잘하니까 테슬라가 또 안 팔리고, 그럼 또 BYD가 잘 팔리면 또 중국 내에서 또 뭐 샤오미가 잘하고 니오가 잘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장 자체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핸드폰 시장도 잘 안 커져요. 그죠? 핸드폰 시장도 전 세계 인구들이 많이 시장 자체는 성숙돼 있다는 거죠. 핸드폰도 성숙돼 있고 인터넷 자체도 성숙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자동차 시장도 성숙돼 있고, 그런데 이 AI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AI는 위에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호라이즌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 핸드폰 시장, 여기는 땅 따먹기 시장이라서 거기는 나이로 치면, 사람의 나이로 치면 뭐 진짜 이제 시장 성숙도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고, 이 엔비디아 이런 쪽 시장은 아직은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마켓이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꼭 말씀드려요. 얘가 좀 옆으로 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분들 투자하실 때 그런 얼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딱 좋죠. 모바일 시장도 처음에 2005년, 6년도에는 애플이 처음 시작할 때 굴 때는 엄청 커지는 시장이 초입에 있었어요. 피처폰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요즘 전기차 쪽에도 이제 휘발유 차들을 급속히 전기차 회사가 대체가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장 전체는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전자 얘기하다가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요 2025년 올해 5월하고 7월 달에 UBS에서 나온 전체 AI 시장의 연산량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산량이라는 건 곧 엔비디아의 GPU 칩의 수요랑 이꼴이죠, 그죠?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한 뭐 86%, 90% 범용 GPU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맞춤형 시장에는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마벨 테크놀로지는 조금 작은 기업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요. 챗봇, 현재 하고 있는 챗봇, 요거 대화형 AI, 요게 10엑사, 1000경 프로세서, 그죠? 10경에서 200경, 우리 한글로 하면 풀로는 부동소수점 연산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산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1초에 200경번 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20배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AI, 기업용 AI는 현재가 15엑사인데 2030년이 되면 440엑사로 늘어서 약 30배가 늘어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이제 올해부터 막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죠. 이게 현재는 뭐 진짜 뭐 어디 500엑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28배나 증가해서 500경에서 1.4%까지 증가한다 그러고요. 이제 제일 이제 끝판왕이 피지컬이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계약한 것도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이 초기 단계라서 현재는 연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게 1요타까지 커진대요. 제타의 1000배가 요타예요. 그리고 엑사의 1000배가 제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00회까지 연산량이 늘어야 된다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뭐 지금 현재 여기가 거의 0 수준이어서 몇 배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대충 이 정도가 되면 여기 에이전틱 AI의 거의 1000배 수준이니까 1.4에서 1000회니까 거의 1000배 수준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그러냐? 뭐 2045년도 아니고 지금부터 5년 뒤, 조금 있으면 12월 되면 내년부터 4년 뒤 그렇게 한대.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니고 UBS의 주장이에요. UBS의 주장이라서 이제 그거는 신뢰하느냐 마느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가들의 몫이죠. 이걸 100% 다 신뢰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내리면 안 돼요. 하이닉스도 내리면 안 되고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야 되고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런 글로벌 리서치 결과가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제가 원래 보수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거는 맞다. 매년 한 20, 30%씩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도대체 그 관련된 하이닉스가 됐던 그 기업들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현재 인프라라서는 근본적으로 수요를 다 잴 수가 없다. 모든 스케일이 현재 대비해서 수십에서 수백 배로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뭐 냉각, 전력, HBM, 원자력도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HBM 이런 것들 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TSMC, 메모리 기업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겠죠. 그다음 또 뭐 브로드컴 같은 데도 맞춤형 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 쪽으로도 브로드컴 이런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거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이닉스 혼자서 이 많은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져요. 지금은 하이닉스가 먼저 출발했고 아주 잘하고 수율도 높아서 하이닉스 것만으로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수요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배, 30배 연산량이 커지는데 하이닉스 공장을 20배, 30배 늘려 짓는다는 뉴스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을 수도 없어. 왜 없냐 하면 이 회사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지어놨다가 안 팔리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반도체 만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설비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경영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 다른 메모리를 잘할 회사가 또 있느냐? 잘 없죠, 그죠? 중국에 뭐 창신 메모리 뭐 이런 데가 있지만 아직 따라오려면 좀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기회가 생긴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이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삼성전자를 다시 바라다 보면 하이닉스가 캐파가 부족해서 캐파가 많이 증설하기 어렵다 그랬죠. 증설했다가 혹시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현재 캐파가 부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올 연말 중에 내년에 팔릴 총량을 계약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년 돈 잘 벌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거를 삼성전자가 조금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의 반전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D1C는 팹 이름이에요. D램 공정이에요. D램 10나노급 D램 공정을 신규 적용한 신규 라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데 HBM 라인을 생산 공급을 제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택 3라인 및 차기 D1E 라인까지 포함해서 첨단 공정을 전환해서 패키징 영역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HBM 3.2가 잘 안 돼요. 수율이 안 나와요. 맞아요. 맞고 지금까지는 올해까지 수요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다 그걸 충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쩌면 충족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메모리 시장, 연산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그게 저의 뷰예요. 저의 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4조밖에 영업이익을 못 내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바닥이가 돼서 지금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많죠, 그죠? 서울 장충동에. 신림동에 가면은 순대 볶음집이 많고 거기 원조 제일 잘하는 집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손님을 다 수용을 못해. 그러면 그 옆에 좀 이제 확산해서 같이 이제 돈 벌 수 있다. 이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께서는 그런 원조 족발집을 팔고 옆에 2호점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게 더 나을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원조점 경영하면서 옆에 2호점 또 내고 손님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근데 2호점을 원래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원조 족발집이고 그 옆에 손님들이 야 족발 맛있다 그러고 막 와가지고 옆에 이제 2호점까지 손님이 찰 지경이다라는 게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전히 HBM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이고 설계 단계부터 진입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은 여전히 노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발집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장충동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우상향을 하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수율 열제어 이슈로 현재 밀리고 있지만 새로운 공정, 10나노 공정의 D1C, D1E 라인을 통해서 기술력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수율도 좀 회복해서 또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록으로 테슬라가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많이 매출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한 게 이제 처음에 A14 칩을 테슬라에 한 걸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물량을 혹 A15부터는 TSMC에 홀딱 뺏겼고 이번에 A16은 엔비디아 GPU만큼이나 성능이 좋은 AI 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번에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20조가 팔릴지 26조가 팔릴지 그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자율주행 차가 로보택스가 얼마나 팔리는지랑 관련이 있지 뭐 아니 나 많이 팔래요 그런다고 많이 팔리지 않죠. 그죠? 그거는 지켜봐야 될 텐데 한 가지 의미는 있는 게 지금까지 삼성의 파운드리가 손님이 없어서 평택 라인도 가동을 못하고 미국도 저걸 연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미국의 인텔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뭐 파운드리 공장 만든다고 그랬더니 그걸 다 철수시켜 버렸어요. 하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런 차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그냥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었고 67% 8%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SMIC가 은근슬쩍도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서 6% 7% 시장 점유율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는 계속 마켓 점유율을 잃고 있는 차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밀릴 어떤 그런 지점 같은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조금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공장을 건설하고 라인에 대해서 설계하고 하는 것도 테슬라의 감독하에 혹은 또 어떤 코치하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수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칩은 2025년 7월 26일부터 2033년이니까 이거 뭐 진짜 거의 8년이에요, 8년. 8년에 그 정도면 1년에 2조가 안 되는 거고요.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2조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2%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익에 반영되는 거는 내년 말은 지나야 돼요. 그것도 예상이 그래요. 그때 가서 될지 안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협업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A14부터 15, 16까지 차례대로 한 단계씩 하고 있는데 A14 삼성전자, 15 TSMC, 16 삼성전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얘기예요. 계약 금액 요거 이제 공식 나왔으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약이 알려진 규모보다 더 클 거라고 머스크는 얘기를 했는데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12개 분기 중에 11개 분기를 어닝을 미스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바텀아웃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핵심은 AI 시장이 너무 커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먹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 근처에만 있어도 온기를 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은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분들께도 좋은 일인 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주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이고, 또 한 가지 또 삼성전자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진짜 한골 탈퇴해서 정말로 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현재 글로벌 수준이에요. 이제
그런데 잠시만 멈추면 기술 생태계라는 게 잠시만 1년만 쉬어버리면 10년을 못 따라가요. 그렇다는 거 이제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은 미국에서 핸드폰 시장에서 지금 애플을 제끼고 뭐 1등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2분기 기준으로 핸드폰 마켓 점유율이 19%로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잘하고 있고, 이번에 호덴 그 아픔의 시절을 겪었으니 지금 하이닉스에게도 지금 반도체 전체 매출을 뒤지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잘 하셔서 우리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인세도 많이 내시고 고용도 한국에서 좀 많이 창출하고 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전자 별로 안 좋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못하니까. 저는 오직 그분들의 계좌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말 거냐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AI 공부를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AI가 점점 커지게 되면 장충동 족발집이 원조집 말고 이어집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 월요일 날 테슬라랑 파운드리 계약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일단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럴 때는 몰빵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발을 담궈야 돼요. 발을 담그고 나서라도 그때라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적정 비중을 정하시고 이제 정해서 이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언제까지 들고 가겠다 마음속으로도 좀 정해야 돼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반도체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드렸는데요. 요즘 반도체가 좋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얘기를 조금 좀 재밌게 조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가 뭐 하는 게 도대체 반도체냐? 도체의 절반이라는 거죠. 도체는 전기가 흐른다는 거고, 그죠? 완전히 전기가 막 흐르면 완전히 이제 도체인 거고, 반만 전기가 흐르게, 이제 전기가 흐르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안 흐르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0과 1, 이게 하나의 비트가 돼가지고 01, 뭐 00001, 01, 01, 01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어떤 문자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신호 혹은 숫자 뭐 하여튼 모든 그 의사를 그걸로 이제 집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0과 1, 그걸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0과 1을 가지고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그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요즘은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거의 골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의 인텔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반도체 생태계는 이제 처음에 출발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이 반도체도 최초로 만들었고 AI도 최초로 만들었고, 또 반도체의 원천이 되는 직접 회로도 미국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게 많죠. AI,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 그다음 그 전신이 되는 기술, 진공관, 이거 아시죠? 그다음 진공관 지나고 난 다음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래. 그 트랜지스터 다음으로 이제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든 거, 그게 반도체입니다. 요 세 개, 예를 들어 인터넷 기술, AI 기술, 그다음에 요 반도체 기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가 성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산업을 키워주고 있는 거죠. 1970년대 인텔이 처음으로 D램을 발표하고, 그게 이제 산업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인터넷이 있긴 있었어요. 인터넷은 195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핵폭탄이 떨어져도 통신은 가능하게 하자, 이런
군사용으로 이 인터넷 뭐 그때 뭐 TCP 기술도 그 뒤에 개발이 되고 1980년대 90년대 월드와이드 웹도 개발되고 이러면서 그 뒤에 이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주 그냥 극소수의 그냥 연구실 단계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초창기에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그러다가 이게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가전제품 이런 데 쓰였죠. 작게 해로해야 되는 이런 신호 체계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쪽에 쓰였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자동차도 점점 발전하고 PC도 이제 90년대 말경부터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미국이 잘하던 거를 자동차도 미국이 잘했고 반도체도 미국이 잘하던 걸 일본 회사들이 급속히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일본 회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NEC, 히타치, 도시바 뭐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엘피다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일본이 반도체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을 독식해가지고 엄청나게 미국 시장을 뺏어가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달러 지수가 160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엄청 높아진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그걸 못 봐서 프라자 합의도 한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도 1982년도인가요? 3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공장 짓고 나서 바로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이 있던 현대그룹에서 우리도 반도체 할래요. 그래가지고 이천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반도체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뒤에 우리가 급속하게 일본이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열심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사이에 LG도 반도체를 했는데 LG는 이거 반도체 팔아먹었어요. LG 반도체하고 현대 반도체 그게 합쳐진 게 오늘날의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의 속도를 높인 게 뭐였냐면 PC였죠, 그죠? PC 시장이 갑자기 컴퓨터가 막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PC 시장이 개화되면서 반도체가 또 한 단계 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 생기면서 또 한 단계 크게 도약을 하죠.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주로 많이 성장한 산업이 모바일 산업이죠. 그죠? 모바일 산업들이 이제 무선 인터넷도 도입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핸드폰이 전부 PC화 되면서 거기 또 반도체가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술 생태계 발전의 최대 수혜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날의 이 주가까지 오기까지 그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인터넷의 발명, 모바일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중요했고 좀 난립해서 많은 D램 회사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는요. D램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 기업들을 공부했었어야 됐어요. 현대전자뿐이 아니라 일본 회사들 그다음 독일에도 인피니온이라고 D램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가점돼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통해서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메모리 쪽은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 뭐 이런 데들이 몇 개가 남아있어요. D램 시장 지금 점유율로 보면 현재는 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작은 회사들 이렇게 좀 나눠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AI가 된 거예요. 그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야, 이 AI 되면 옛날에 그랬듯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부품 기능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모바일 생태계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반도체가 한 단계 껑충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 AI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이 없으면 AI가 나올까요?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AI는 안 나왔겠죠. AI도 원래는 그 인터넷과 별도로 떨어진 독립된 기술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산업이 상용화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니까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고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개인용 PC의 메모리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인터넷 때문에 새로 생긴 산업이 있죠. 메모리 쪽에 클라우드 사업.
저장을 어디 큰 기업에서 엄청난 기억 장치들을 빌려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또 함께 늘어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함께 늘어나서 컴퓨터 메모리 공간을 임대해주는 비즈니스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돈 벌기 시작했고, 또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인터넷 때문이었죠. 데이터의 수집량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진 거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게 많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네이버가 성장한 것도 인터넷 그때 출발할 때 지식 검색 갖고 처음에 돈을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장이 이제 무르익을 대로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 AI 시장이 생길 거를 미리 생각한 엔비디아가 대박을 쳤고, 메모리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대박을 친 거죠. 그 사이 이제 삼성전자가 잠시 그동안 성공의 추억에 취해가지고 잠시 노력을 열심히 안 하다가 최근에 망신을 당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 미리 그 기반이 다 끼어져 왔다는 거죠.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PC, 퍼스널 PC 그거 하고 인터넷 그리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모바일이 진행되고 여기까지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해 줬고, 그 뒤에 진짜 끝판왕 AI 시장이 된 거죠. AI에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는 상용화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또 거슬러 올라가고 나면 인터넷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 인터넷, 반도체, AI 이 세 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 거며, 도대체 챗GPT는 학습할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 올 거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기술들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 이제 AI가 초창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더구나 반도체 산업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장을 짓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술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기술 난이도의 대부분은 장비 회사들 몫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ASML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나름대로 다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AI가 너무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국가 간에 진짜 운명을 가를 패권 전쟁의 핵심이 반도체 인더스트리예요.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오늘도 뭐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또 중국하고 관련이 있죠. 뭐 미중 패권 경쟁하고 관련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원래 미국 기술이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뭐 반도체 관세를 의약품만큼이나 막 많이 높이겠다고, 자동차 25% 품목별 관세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이 올리겠다고 그렇게 막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많이 못 올릴 거예요. 올리면 자기들이 먼저 망해요. 아마존, 구글 뭐 다 클라우드 사업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반도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폰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폰의 원가 중에 상당 부분이 반도체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많이 올리는 거는 미국 빅테크들 수익 구조를 엄청 떨어뜨릴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손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라는 게 서로 이제 경쟁 대상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를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의 관세를 예를 들어 가령 50% 매기고 일본에다가 10%를 매기면 그럴 때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 회사들이 더 수출할 수 있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이 캐파를 급속히 확장을 시켜서 갑자기 한국 반도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해야 그게 관세의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가 될 텐데, 아이고 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또 파운드리 쪽은 반도체 인더스트리에서 대만이 또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손해가 없다. 관세 붙은 채로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누려야 될 이익을, 빅테크들이 누려야 될 이익을 정부가 누리겠다는 걸로 치환될 뿐이지, 우리나라 기업이나
대만 기업들이 피해 볼 일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중요한데 가점돼 있다. 가점돼 있는 상태 내에서 이제 중국이 따라오려고 그런다. 미국은 지금 인텔이 최초로 반도체를 D램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구금 상태에서 봤듯이 미국에는 제조업을 할 인력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 또 수학시험 봤는데 미국 고등학생들이 거의 하위 20%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현재 제조 관련된 인건비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갑자기 반도체 인더스트리 그걸 막 크게 키울 만큼 능력이 안 된다. 거기에다가 반도체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급량이 갑자기 늘고 줄고 이러지 않는 중이에요. 그러는 중에 AI가 이제 많은 수요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다 알게 됐어요. 이제 HBM이 뭔지 다 알게 됐잖아요. 그죠? 뭐 인터포저로 밑에다 이게 서로 연결하고 TSV로 이렇게 서로 통하게 만든 시루떡처럼 반도체를 켜켜이 쌓아 올린 거. 이제 막 12단까지 위로 쌓아 올린다 그러고 HBM4가 되면 몇 프로도 또 늘어난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앞으로 이제 메모리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PC하고 핸드폰에 들어가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센터에도 원래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교체 주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공장이 막 급속히 늘질 않으니까 이제 이게 AI 쪽으로 HBM 쪽으로 자꾸 메모리가 가버리게 되니까 범용 D램 가격까지도 지금 올라갈 태세예요. 내년 되면 또 오른대요. 해마다 반도체 가격은 내리거든요. 반도체 가격은 해마다 내리고 반도체 회사 이익은 해마다 늘어요. 그 이유는 원가가 계속해서 절감되기 때문이에요. 미세 공정을 통해서. 그래서 해마다 반도체 가격은 내리는데 반도체 회사들 이익은 왜 저렇게 늘까? 원가가 줄어들고 사용처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범용 D램까지도 가격이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범용 메모리 쪽 시장 점유율만 놓고 따진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별 차이가 없죠. HBM 쪽의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60%나 될 정도로 지금 높게 가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돈이 되는 HBM 쪽으로 많이 옮겨가 버렸으니까 하이닉스가 공급해야 될 범용 쪽의 캐퍼는 저절로 줄었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이제 범용 D램까지도 가격이 돌아선다고 그럽니다. 다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사이에 AI가 되면서 예전에는 CPU가 중요했죠. 그죠? 그러다 요즘은 GPU, 그러니까 CPU는 직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학생을 일렬 종대로 딱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이제 각 학생들을 데이터라고 봤을 때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쭉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출석을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 CPU라면,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다음 페이지 책을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거니까 GPU는 병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는, 한눈에 쫙 다 보고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그럴 때 일렬 종대로 세워서 야, 책가방 안에 있는 거 다 앞에 끌어내봐 그러면 한 학생 보고 그 다음 학생 보고 그 다음 학생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병렬로 세워놓고 소지품 검사를 하면 야, 한꺼번에 끌어나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한눈에 쫙 보면 그만 빨리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GPU 시장이 AI 쪽에 그게 핵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장이 올 줄을 알고 미리 준비한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먼저 출발한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고, 그게 오늘날의 엔비디아의 모습이고, 또 이쪽에 D램 쪽에는 HBM을 미리 준비한 이제 하이닉스의 몫이고, 그래서요, 그분님들 예전에 반도체는요 굉장히 경기 민감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생태계까지 진행된 기술 단계에서 그때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량은 충분할 정도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캐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오버 서플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D램 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D램 값이 내려갈 걸 반영을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나요. 사상 최고로 이익 났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내려요. 이거냐면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저절로 경기가 좋아져서 D램 가격이 올라갔고 혹은 양이 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내리 속에 그 다음 사이클은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구나.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겠구나. 그러면 PC 경기가 죽겠구나. 핸드폰 경기가 죽겠구나. 클라우드 경기가 죽겠구나. 이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매매할 때 나쁘다 몇 분기 연속 적자 났어요. 그럴 때 샀다가 그때는 경기가 불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불황 때 샀으니까 불황 때 이제 연준이 이제 아이고 쓰담쓰담 해줘야지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겠다 그러면 그 뒤에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핸드폰 더 많이 사고 PC 많이 사고 클라우드 센터 더 늘어나고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전에 반도체 주식은 매매할 때 늘 이랬어요. 좋을 때 팔고 나쁠 때 사고 진폭이 있었다는 거죠. 경기 사이클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폭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가가 30만 원 되면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인가요? 어디서 또 하이닉스 목표가를 31만 원 했다가 24만 원으로 떨어뜨리고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골드만삭스인가 어딘가 거기서 또 주가가 그때 25만 원, 23만 원 할 때 목표가 15만 원인가 16만 원 그러니까 또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 반도체 인더스트리를 경기 민감제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AI 때문에 상당수의 캐퍼가 HBM AI 쪽으로 이전돼 가고 나니까 경기 민감성이 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이고 삼성전자는 HBM을 좀 늦게 했던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아직은 최고가가 거의 9만 몇천 원인데 그 근처도 못 왔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삼성전자도 파이가 생긴다 이제. 왜냐하면 AI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용 D램 쪽은 삼성전자가 또 고스란히 HBM 쪽에 안 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거니까.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느냐 이것도 삼성전자에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다가 GDDR3 추가로 납품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평택 P5 공장의 착공 시기도 땡기고 증설하고 이렇다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조정이 있겠죠, 그죠? 제가 주가 여기서부터 10% 조정받고 그거야 시향 따라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PC 시장이 커지면서부터 반도체가 한 단계 이륙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또 한 단계 이륙을 했고 모바일이 생기면서부터 또 한 단계 이륙했고 그 사이에 AI까지 오는 동안의 변동성을 클라우드가 또 메워줬고 이번에는 AI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무려 한 20년, 30년의 시간 동안에 구조적으로 이 기업들 주가가 부러졌느냐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또한 10년, 20년 동안에 새로운 진입자들,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진입자들하고 파이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아마 또 이 인더스트리는 너무 많이 가행 생산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공급도 좀 조절하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돈을 잘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첫째 시간에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분야별로 반도체도 지금 분야가 많죠, 그죠? 팹리스 회사가 있고 GPU 하는 회사가 있고 CPU 하는 회사가 있고 또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가 또 얘기하는 쪽이 있고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HBM 있고 많죠, 그죠? 요 인더스트리마다 각자 주인공이 틀려요. 그래서 글로벌에 어떤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업별로 간단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눈으로 보면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앞으로도 커갈 수밖에 없다. 모바일에 들어갔던 연산의 양, 메모리 양보다가 AI에 들어간 연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고, 지금 AI는 갓 10%, 15% 정도 시장이 이제 열려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최근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죠. AI가 맨 처음에는 그냥 학습 기능 거기에 치중하다가 언어 모델, LLM 모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영상, 뭐 이미지 이런 걸로 또 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에이전트 AI 추론 시장으로 지금 또 진입해 있고, 그 추론 시장 다음에는 저절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당연히 에이전트 시장이 열릴 거고, 에이전트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AI의 끝판왕, 다시 손발을 편하게 하는 로봇, 자율주행, 드론, 뭐 이런 쪽으로, 물리적 AI 쪽으로 AI 시장이 커지게 돼요. 각 한 단계씩 옮겨갈 때마다 필요한 연산 메모리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페타플롭스, 엑사플롭스, 제타가도, 요타가고, 막 그 뒤로 또 있어요. 그게 한 단계마다 1000배씩이에요. 그래서 끝판왕이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메타가 최근에 또 이제 스마트 안경도 하나 좀 이제 새 거를 발표했는데, 이제 거기는 지금 아직도 이제 여기 손에 있는 미세한 전류의 움직임을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입력 수단을 삼고 그런데요. 나중 되면 이게 말을 하면 이게 저절로 이게 타이핑이 돼가지고 끼고 있는 안경으로 입력되는 그런 세상이 저는 멀지 않아 올 것 같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AI죠, 그죠? 그러면 우리 왜 그 예전에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소년소녀가 있잖아요, 그죠? 둘이서 뭐 말로 다 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세상이 이제 멀지 않아 올 것 같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다?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거죠.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글로벌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15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관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있는 수요일입니다. 근데 그분들 우선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주가 지수는 다 올라 있고 원래 연초보다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오르는 것만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안 올라요. 오르는 거가 뭐냐? AI라는 거죠. AI와 그 연관된 생태계,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또 지정학적 변화, 그래서 뭐 방산 오르고, 그 외에 뭐 올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주가 올라 있는 것들 그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등락,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분들께서 단기적 마인드로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가 산업의 흐름을 읽고 그렇게 투자한 게 훨씬 성과가 좋았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시끄러워요. 미국하고 중국이 뭐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또 한마디 얘기하고, 거기다 또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4월 달에 미국이 중국 배가 우리나라 항구에 오면 들어올 때마다 톤당 뭐 8만 원, 그래 연도가 지나고 나면 뭐 10만 원, 12만 원, 뭐 하여튼 뭐 쭉 하여튼 계속 올려서 받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잠잠하게 있던 중국이, 우리도 그러면 우리 항구에 너네 배가 들어오면, 미국 배가 들어오면 입항 수수료 받겠다고 거기에 또 자극받기도 하고, 또 시장도 좀 올라 있죠. 그래서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그분들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이 5조도 안 나오고 4조 얼마 나오고 쇼크 나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최근에 좀 7만 원에 사신 분도 지금 대략 뭐 지금 9만 5천 원 잡으면 2만 5천 원이니까 거의 40%? 35%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단기 뉴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뉴스가 있어 출렁출렁 앞으로도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산업에 대한 거를 깊이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돈에 눈이 달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보면 내가 뭐 가령 뭐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샀는데 어제 91,000원 됐고 그러면 막 마음이 우울하죠, 그죠? 우울하니까 한 번에 몰빵하면 그렇고 분할해서 그렇게 편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AI 산업, 지금 산업이 어디쯤 왔고 최근에 AI 산업 관련된 뉴스 나온 것들, 그런 것들 해석해보고 하드웨어 쪽에 무슨 일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이걸 다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이 산업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뭐가 중요할까? AI 산업이 중요한 게 뭘까? 최근에 나온 뉴스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해서 한 7가지 제가 질문을 이제 그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를 질문을 만들어서 리서치를 했어요. 아울러서 삼성전자 요즘 왜 이렇게 셀까? 그것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사이클이면 어제 12조의 영업이익이 발표됐을 때 어제 한 7% 내렸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주요한 공급처가 옛날부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1990년대에는 PC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난립해 있다가 와, 이거 치킨 게임 도저히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LG 반도체도 문을 닫아가지고 현대 반도체랑 합병해서 그게 오늘날 하이닉스가 돼 있고 엘피다도 문을 닫고 돌길의 인피니언도 문을 닫고 에버리바디 문을 닫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뭘 못 봤냐면 모바일 세상을 못 봤어요. PC에만 반도체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IT 버블이 있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그것만 있었더라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아마 액면 분할 전후로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00년도 중반에 모바일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핸드폰이 엄청난 반도체를 막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PC로 바뀐 거야. 그래서 가정용 데스크 PC에다가 모바일이 같이 들어오면서 수요를 또 한 번 폭발시켰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이제 치킨 게임 해가지고 디램 산업에서 철수했던 많은 디램 회사들이 내가 그때 끝까지 내가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할 걸 후회했을지 몰라요. LG그룹이 LG 반도체를 모바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현재 하이닉스에 넘겨줬거든요. 그래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는 거를 그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했던 많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템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PC인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모바일 가서 야 좋다 새로 이제 PC보다가 모바일 폰이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모바일이 생기고 나니까요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장 능력을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도 그러고 구글의 클라우드도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그러고 아마존도 그러고 각자 자기 PC에 저장하기보다가 데이터 센터를 저장을 어디다가 거기에서 저장 장치를 빌려서 쓰는 거야. 그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또 커진 거야. PC에서 한 번, 그때 PC에서 한 번 했을 때 그때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고요. 그래서 가점됐어요. 그때 가점된 게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세 개 회사로 가점이 됐고 그 뒤에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또 한 번 대규모 수요처가 생기면서 점핑을 했고 이제 모바일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클라우드가 또 이제 또 한 번 시장의 팽창을 초래했고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고생 좀 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PC, 모바일, 클라우드를 다 더한 것보다 더 막대한 메모리 양이 필요한 AI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분들 반도체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클은 클라우드 사이클, 모바일 사이클, PC 사이클은 글로벌 경기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실질적으로 밑단을 이제 사가는 사람은 애플이 사가고 뭐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가 사가고 구글 클라우드가 사가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사가고 메타가 사가고 그랬지만 얘들도 돈을 벌어야 이거를 계속 사갈 건데 요 사가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에요. 그죠? 일반 소비자들이 이 비용을 요 회사에 지불하고 요 회사가 반도체를 사서 늘리는 거고 소비자 개인이거나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이클은요 달라요. 지금 이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거 AI 시장에서
승자 테이크올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인터넷 연결된 시장에서 알아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진짜 대규모로 큰 기업들만 이걸 막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의 양이 몇 배나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핸드폰이 구동될 때 필요한 메모리 양이 요만큼이었다면 AI는 이만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HBM 몇 단을 쌓은 거잖아요. 지금 HBM4는 위로 쌓는 것도 부족해서 위로 쌓고 옆으로도 또 쌓는데요. 아파트로 치면 한 동을 4층으로 연립주택 올리다가 나중에 12층으로 올리다가 그 옆에다가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블랙베리 시리즈 집어넣고 앞으로 HBM4 그렇게 루빈 시리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C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이 세 가지를 더한 것보다 이 AI 쪽이 어쩌면 연산에 메모리 필요한 양이 더 많을 수 있다. 예전 같았으면요.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오면 내렸다니까요. 여기는 엄청 팔고요. 어제 외국인이 샀어요. 주가는 2%밖에 안 내렸고요. 오늘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급합니다. 그나마 찬스는 미중 무역 분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AI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올해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얘기 들으신 분들 돈 다 버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뭐 등락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일주일 뒤에 주가는 잘 몰라요. 그런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주가는 어디로 갈지 그건 산업의 흐름을 주가가 반드시 반영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단기 투자는 인기 투표, 장기적인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AI가 생산성 향상에 정말 기여하느냐 아니냐. 그러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든가 아니면은 인건비를 줄여주든가 뭐 그래야 되죠, 그죠? 아니면 품질을 향상해 주든가. 최근에 성수동에 팔란티어 팝업 스토어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 잖아요. 이틀 동안 열리는데 팔란티어 CEO가 알렉스 카프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삼성전자랑도 계약을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을 개선하는데 팔란티어가 기여하고 있대요. 수율이 좋아지면 반도체 돈 많이 벌죠. 그다음 뭐 HD 현대 거기 뭐 이렇게 무인함 만드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LG 넥슨 올해부터 하고 있고 KT랑도 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실질적으로 수익성 향상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 집계가 지금 어렵다라고 했고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이죠. 세계경제 전망치를 바꾸면서 원래 이제 전망치를 세계경제 전망치를 0.2% 상향해서 3.2로 올리면서도 그 안에 이제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AI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원래 GDP가 생각보다 더 늘었다. 그리고 또 앞으로 AI 때문에 생산성 증가가 2030년, 40년 이렇게 가면 뭐 진짜 뭐 1.5% 뭐 막 3%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GDP 기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AI가 실질적으로 돈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I는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거시 생산성이라는 얘기는 GDP죠, 그죠? 기여하고 있다고. 펜 워튼 모델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분이 만든 거시경제 성장 모델인가 봐요. 저 요거까지는 잘 몰라요. 이제 요 하나 저기 파고들라 그러면 밤을 새도 다 할 수 없어요. 모델은 생성형 AI가 2035년까지 생산성과 GDP를 약 1.5%포인트 끌어올린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2055년에는 3%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그런데 연간 생산성 성장률 기여는 초기 2030년대가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초기래요. 2030년이. 그분들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어요. 초기에 기여하고 있고요. 기업 단위로 확산하는데 요건 스탠퍼드가 이런 거 요즘 그 리서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탠퍼드 AI 인덱스와 주요 서베이에 따르면 2024년에서 5년까지 기업의 AI 사용률이 55에서 78로 급증했지만 정작 성숙 단계라고 답하는 기업은 1%밖에 안 됐다. 즉 사용은 광범위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맛만 봤다. 광범위하게 깊게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이걸 다 도입하지 않았다. 업무 재설계, 거버넌스, 스케일링은 아직 초기 국면이라고. 스케일링은 규모죠, 그죠? 그리고 인건비 절감의 경우에는 반복 서식 업무를 자동화하고 백오피스, 고객 응대, 그다음에 지식산업 속도 향상, 산출 단위당 노동 투입 감소, 인건비가 절약된다는 얘기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오퍼레이팅 모델로 인해서 관리하는 절차가 슬림화됐다. 그리고 수요 탄력 품질 향상 효과로 인해서 총 고용이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은데 더 가치 있는 일을 인간이 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잡스러운 일, 지나간 거, 과거를 분석하는 거는 AI한테 다 맡긴다는 거죠. 우리 그분들은 앞으로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투자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챗GPT도 가장 진보되어 있는 챗GPT가 학습은 2024년까지만 학습한 거예요. 최신 거는 검색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25년 10월인데도 챗GPT가 학습한 것은 작년도까지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원래 거는 검색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대한 것들은 챗GPT가 학습하는 것은 지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겨놓은 지식들, 블로그에, 그다음 뭐 어디 언론에, 그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각 연구기관 리서치 자료 이런 것들을 얘가 주섬주섬 모아서 작년도 것까지는 다 학습을 했고 원래 걸 검색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인간이 한 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챗GPT가 답변하는 것 중에 창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소라 동영상 모델 또 나왔잖아요. 버전업된 거. 그런 건 창조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 지식과 관련된 건 과거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챗GPT가 참 신기한 게요. 물어보는 사람의 수준 정도에 따라 답을 달리해요. 그건 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챗GPT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초등학생이 있어. 초등학생이 챗GPT 사용자라고 쳐요. 그럼 초등학생이 뭘 물어봤어. 근데 초등학생한테 대학 교수가 이해할 만한 답을 척척 내놓으면 그 초등학생 챗GPT가 좋을까요? 하나도 재미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챗GPT는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사용자에게 맞게 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챗GPT 사용을 잘 하려면 스스로가 이제 좀 막 버전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는 수준을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니까요. 옆으로 좀 셌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민감도를 보면 컨택센터, 소프트웨어 마케팅, 법무 리뷰하는 거. 법무가요. 그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제 법률 전문가라는 분들은요. 미래랑 관련 있는 일을 안 하죠. 그죠? 어느 누가 저질러 놓은 형사사건, 어느 누가 저질러 놓은 갈등, 어느 누가 저질러 놓은 과거의 행위를 심판하는 게 법무잖아요. 주식은 미래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과거 뜯어먹고 하는 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AI가 강력하다는 거죠.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줄일 수 있고. 그분들 요즘요, 제가요, 리서치하기가 엄청 쉬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분들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하기가 쉬워진 게 예전 같으면 뭐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가령 뭐 CME에 나와 있는 뭐 선물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제가 그 사이트에 가서 일일이 걸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요, 챗GPT한테 야, 갖고 와! 이러면 걔가 갖고 와요. 그 제가 리서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파워풀해요. 파워풀하고 리서치해서 뷰를 정하는 거는 내가 하더라도 그분들도 그래요. 그분들 챗GPT한테 야 이거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유망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좋고 리스크는 요런 게 있어요 라고 답을 해요. 사라 마라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 대신에 미래 이 회사가 생각했던 예상치 사업계획 이런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줘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우리 그분들 몫인 거죠. 어쨌든 미래에 대한 평가, 창조의 영역, 상상의 영역은 우리의 몫이야. 투자자의 몫이고 챗GPT나 AI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흩어져 있는 것들 갖고 오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셈하고 뭐 비교해서 차트를 그리고 이런 건 챗GPT가 잘한다는 거죠. AI가 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야, 앞으로 AI 산업이 클 것 같아? 크지 않을 것 같아? 막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AI가 버블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스스로에게 여쭤보시면 돼요. 야, 내가 AI를 사용해 보니까 편리해? 도움이 돼? 그분들 도움이 된다 그러시면 AI 산업이 성장할 거예요.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하려고 오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이제 겨울이 왔죠. 근데 혹시 우리 그분님들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슈퍼컴퓨터가 난리죠, 그죠? 뭐 엔비디아도 난리고 반도체 난리고 슈퍼컴퓨터가 난리예요. 그 중에 이제 기상용으로 쓰는 거 있죠. 원래 슈퍼컴퓨터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기상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슈퍼컴퓨터가요, 개구리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개구리가 뭐예요? 오소리도 있고, 여우도 있고, 뭐 식물들도 있죠. 사과나무, 뭐 이런, 벼, 이런 거보다도 성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 3월, 4월, 5월 달에 모든 날짜에 기온을 맞출 수 있느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11월에 언제 눈이 오는지 그거 못 맞춰요. 그런데요, 개구리나 뭐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이나 모두가 다 계절의 변화, 우리 지구가 일정 부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기울어져 있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동안 1년이 걸리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기울어짐 때문에 지구가 똑바르게 안 돌아가죠. 약 기울어져 있어. 그거 때문에 계절이 바뀌죠. 그 계절 바뀌는 거는 우리가 굳이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계절 바뀌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주가 때문에 그러죠. 매일매일의 주가의 흐름은 슈퍼컴퓨터도 못 맞히는데 펀더멘탈이 가져다 주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기업의 이익이고 기업의 이익이 가져다 주는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면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익이 늘고, 그래서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것은 개구리도 아는 수준이라는 거죠. 계절이 바뀌어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분들 돈 버실 때 기업이 주는 그 펀더멘탈이 주는 이익만 취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투자가 조금 그래도 좀 쉬워지는 편이에요. 그나마 매일매일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는 걸 호가가 주는 그런 주가를 따라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죠? 힘들고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도대체 이 미스터 마켓이란 놈이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어느 주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 시장이 참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좋다 보니까 이제 섹터 키 맞추기 이러면서 이제 이익이 증가되지 않는데도 서사로 올라가는 그런 섹터도 있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좋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어져요, 금리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 이제 서사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급격히 이제 주가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게 뭐 세상에 순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순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 그분들께서 투자를 좀 쉽게 하자.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 나 따박따박 기업이 벌어다 주는 이익만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투자가 쉬워지고, 그게 교과서예요. 정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요즘 반도체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 이게 도대체 왜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은 하나 있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었다.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서 범용 D램 쪽도 캐퍼가 가점 상태에서 늘어나니까 얘도 같이 늘어나니까 반도체 기업들 이익 많이 난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또 올렸어요. 280불 하던 거를 310불인가 얼마를 올렸는데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하우스에서 다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다들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게 있을 수 있다. 그걸 최근에 미국에 나온 리서치 페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서재형 투자교실 들으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반도체 가격이 뭐 AI 때문에 많이 올라 이러면 아니야 내가 알기에 또 요런 이면에 요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추가해서 알면 되겠다. 뭐 이래 오르든 저래 오르든 오르면 좋은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구조적인 가격의 상승인지 아니면 어떤 경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도요,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를 좋아하냐 하면요, 안 그래요. 안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반도체가 OECD 선행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경기 민감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증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요즘 왜 오르고 있느냐.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인죠. AI 워크로드, 그냥 AI 작업이죠. AI 작업으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D램과 낸드를 구매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죠? AI 관련 수요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확장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하면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가 버전업이 됐어요. 버전업이 됐는데 이게 버전업이 버전 12.8이다가 13.0 요렇게 12.8, 13.0 요렇게 이제 버전업이 됐는데 이 버전업 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반도체에 미친 영향이 GPU와 CPU 메모리를 하나의 통합 공간으로 취급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CPU는 뭐 요렇게 설계해야 돼. GPU는 요렇게 해야 돼. 서로 별개의 공간. 여기는 사과 창고, 이거는 배 창고 이랬는데 그래서 배 창고 관리하는 매뉴얼은 이거고 사과 창고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그냥 과일 창고 해가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통합을 시키고 나니까 개발자들이 창고 관리자들이 훨씬 더 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AI 서버가 모델 데이터의 페이징과 저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D램과 SSD 용량을 필요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거죠. 창고를 통합하고 나니까 종전보다가 훨씬 더 창고 안에 설치해야 될 각종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거기 필요한 선반이며 들고 나가야 하던 도르래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D램과 SSD 용량, 이건 낸드죠, 그죠? 낸드 용량을 이제 더 많이 소요하게 됐다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이유로 가장 큰 이유이고요. 이면에 데이터 센터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이번엔 데이터 센터 안에 세부적으로 이게 CPU하고 GPU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버전업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쿠다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 뭐 오픈 AI,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제미나이 이런 거죠.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읽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총량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까지 데이터 센터 늘린다는 얘기가 무지 많거든요, 글로벌에. 절대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 뿐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모델에 정교화되면서 좀 더 깊어지면서 읽어야 될 메모리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도 또 늘어나고 있다. 이 점점 더 길어지는 작업 단위는 훨씬 더 많은 메모리량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좀 풀어놓은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 서버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는 도서관, 창고, 컨테이너를 동시에 요구하는 괴물 창고용 컴퓨터가 되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 때문에 책장을 D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SSD, 낸드 이거를 창고, 보관 창고라고 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분들 왜 D램은 책장에 비유하고 SSD하고 낸드 이거는 창고, 보관 창고라 그럴까요? D램은 전력이 나가면 기억을 잊어버리죠. SSD, 낸드는 전력이 꺼져도 우리 USB에 뭘 담아 놓으면 그거 전기 없어진다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USB가 그분들 보시기에 낸드고요. 그 다음에 D램은 우리가 컴퓨터 작업하고 그럴 때 램이라고 그러죠. 임시 저장. 왜 템포러리 파일 이러면서 PC 하다 보면 템포러리 파일이 꽉 찼어요. 뭐 메모리 좀 지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D램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책장이니까 책 꽂았다는 표도 거기 책장은 텅 비어 있는 거죠. 늘 비어 있어요. 책장의 총 크기가 D램의 캐퍼이고 책이 꽂혀 있는 거는 작업을 할 때는 책이 꽂혀 있다가 공부 끝나면 책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낸드는 창고니까 창고에는 책이 항상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늘어났다고. AI 메모리가 미친 듯이 먹는 이유는 GPU가 배고픔이 폭증했대요. 비유하자면 예전에 GPU는 책 몇 권만 보면 계산이 됐는데 최신 AI 모델은 백과사전 수천 권을 한 번에 펼쳐놓는 수준이래요. 책 한 권하고 백과사전 수천 권은 얘기가 다르죠. 그죠? 우리 저기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교과서하고 표준정가 비교해 보시면 그죠? 엄청나게 양이 커지죠. 그러니 책장을 더 많이 D램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쿠다 업데이트가 결정타다. 쿠다가 최근에 12.8, 1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GPU가 자기 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의 전체 창고, CPU 메모리하고 SSD 카드까지 연결해서 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책장 한 개만 쓸 수 있도록 쿠다가 그렇게만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집 전체를 책장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버전업이 됐다는 거예요. 툴이 달라졌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 AI 서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욕심이 생기겠죠. 그죠? 더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됐다고.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좀 세부 디테일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AI 때문에 데이터가 처리량이 늘어나고 그건 맞는 얘기고 그중에 그 안에 가서 해부해 보면 이런 현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윈도우즈 기억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요. LLM 모델의 입력 길이가 종전에는 1000토큰이다가 32,000 토큰 32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3배 늘어나서 10만 개 그 다음에 100만 토큰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1000개 하다가 100만 개로 막 그러면 이러면 이게 1000을 빼면 거의 1000배 늘은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한 문단만 외우던 애가 이제는 50권짜리 소설 전체를 한 번에 다 기억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AI 모델이 진화하고 있다.
오픈 AI, 엔트로픽, 제미나이 앞으로 또 반도체 무심하게 쓴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그래서 반도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제이면 팔아야 된다고, 지금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된다고. 2026년하고 2027년 어닝 그로스에 대해서 올해부터 내년 그로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많이 좋다 그래요. 반도체는 선행을 하니까 당연히 2026보다가 27이 슬로해지는 게 확실하면 반도체 지금 피크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 생각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은 2026보다가 2027을 뭐 한 20%, 30%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 콜? 그러면 굉장히 강세 콜이고 대부분은 뭐 15%, 20% 오를까 말까요? 뭐 그 정도 콜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가시성이 지금 이거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앞으로 AI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오를 거냐, 반도체 주식이 더 내릴 거냐, 내년 2026년은 일부 상반기까지는 반영을 했을 거고 앞으로 진행돼 나가면서 내년도 이후가 2027년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시장이 갖게 되느냐 마느냐가 반도체 주식의 피크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런 에비던스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에비던스 증거들을 모아서 이런 증거들을 저만 보고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이런 사람들이, 뭐 외국인 투자가다가 기관 투자가죠, 그죠? 외국에 있는 뭐 기관 투자가고 또 그 중에는 헤지펀드도 있고 패밀리 하우스도 있고 외국인 속에는 그렇게 있을 거니까 각자의 기대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성돼 가겠죠. 26 대비해서 27의 상승률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옆으로만 누워도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경기 민감제가 아니라 가치주로 변해갈 거예요. 요즘 엔비디아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익이 빵빵 늘게 되니까 성장의 서사가 조금 슬로해지더라도 이익이 워낙 나와서 자사주 사고 배당 늘리고 막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2026 대비해서 27이 많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주식이 예전처럼 급격하게 경기가 다운턴으로 내려가서 예전 같았으면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년에 50조 나다 다음에 25조 나고 이랬는데 그런 사이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장까지 지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반도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세이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런 세부 공부들을 또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가 터질 만큼 많이 필요하다. VRAM은 넘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VRAM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죠, 그죠? VRAM은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연산과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게 아니다. VRAM은 GPU 더하기 CPU 더하기 DRAM 더하기 SSD 이런 게 다 더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PU 메모리가 모자라게 되면 램, 시스템 DRAM, 낸드 등을 밀어 넣어 주는데 이게 바로 메모리의 계층 구조이고, 그러다 보면 VRAM이 뇌의 역할, GPU의 메모리니까 DRAM, 책장, 창고 이것들이 AI 모델이 커질수록 모든 계층의 창고가 점점 필요해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점점 이 뇌세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이퍼스케일러가 코스트코처럼 이래서 SSD, 낸드를 지금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게 두 가지, 엔비디아의 쿠다가 버전업이 된 거 한 가지 하고, 이건 또 버전업이 필요했던 이유가 또 이런 거죠. AI 모델들이 점점 커지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낸드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낸드 SSD가 꼭 필요한 이유는 AI 추론은 컴퓨터가 저장 공간을 이리저리 자주 뒤지는 작업이에요. 창고처럼.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느리고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SSD는 엄청 빨라요, 낸드는. 그리고 또 그래서 AI 시대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이거를 SSD로 대체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의 샌디스크하고 일본의 키옥시아가 미국에다 공장을 또 추가로 짓는다는 얘기까지 있는 중이에요. SSD 수요가 더 강하게 지금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GPU 구조, 챗GPT 같은 모델은
한 GPU가 수백, 수천 개의 GPU가 서로 협업해야 된대요. 이거는 마치 대형 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작업하던 거를 10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인부가 많아지면 각 인부에게 나눠줄 데이터를 그리고 공구들 그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게 곧 D램과 SSD 수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인부들이 하는 일이 어떤 메모리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니까요. 추론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전통 IT 수요까지 이건 회복된 게 아니라 한편으로 이런 거죠. 이거 AI 쪽으로 메모리 그 회사들의 캐퍼가 그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범용 쪽에 공급이 많아지지 못하게 된 거고, 그런데다가 수요는 얘가 이제 전통적인 거죠.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 노트북 이게 예전에 반도체는 얘들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 더하기 AI라는 거대한 게 하나가 생긴 거고, 그 AI 쪽에 반도체 회사들이 글로벌에 몇 개가 없잖아요. 메모리는 거의 3개 회사가 지금 가점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쪽으로 이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이 이쪽에는 부족해지고, 그런데다가 얘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PC는 교체, 스마트폰도 교체, 일반 서버도 오래되면 교체, 노트북도 교체해야 되는 교체 수기까지. 교체는 우리 그 코로나 때 대규모의 IT의 구매가 있었죠.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 이런 게 하락을 보이면서 모든 거는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때 뭐 노트북도 많이 팔리고 PC도 많이 팔리고 당연히 서버도 용량이 늘고 그랬겠죠. 그게 이제 한 4년,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 수요가 도래하니까 얘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AI 더하기 범용까지도 요거는 코로나 교체 수기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경기 회복뿐이 아니라 이런 교체 수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회사들이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10만 전자 위험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하고는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도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익의 사이클이 달라졌어요. 경기 민감성이 많이 제거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로 봤을 때 구조적 성장주의 반열에 지금 올라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 PER 10배 수준이에요. 8배, 뭐 10배 주가 오르면 이제 뭐 10배 넘어갈 거고, 지금 현재 주가로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PER이 내년 기준으로 7배? 삼성전자도 8배?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240불이면 PER이 8배예요. 8배예요. 또 낸드 만드는 샌디스크도 지금 PER이 뭐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석했지만 지금 PER이 11배, 12배?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내가 PER 8배, 9배짜리 성장주를 살래. 돈 잘 버는 회사를 살래. PER 70배, 80배짜리 스토리 주식을 살래. 국민들이 판단하셔야죠. 시장의 단기적인 거는 그런 스토리 좋은 쪽으로 수급도 옮겨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안전한 투자냐? 이게 더 안전한 투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중이고,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은 주가가 이미 한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오른 주가에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 올랐으니까 조정이, 기간 조정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조정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시점 이후부터 6개월 뒤에 업황에 대한 확신이 더 들 만큼 이 연간 생태계들이 AI 더하기 요거 일반 범용 여기 수요처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뭐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는 스토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판단, 오늘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현재가 가장 어려워요. 내가 이걸 살지 팔지 매일 현재잖아요. 그죠? 지나간 과거는 무지 쉬워요. 그죠? 현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현재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인 거니까, 현재로서는 제법 높은 확률로 아직은 싸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서사도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AI 버블론 그러면서 말로만 들고 패놨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최근에 디램과 낸드 시장의 호황의 뒤편에는 쿠다의 버전업 LLM의 길이 멀어진 거, 커진 거 이런 것들 또 최근에 나온 요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시놉시스랑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죠. 시놉시스가 글로벌의 반도체 설계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걸핏하면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CPU 생태계 연산 체계에서 GPU 체계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 거기에 강력한 증거가 시놉시스랑 전략적 제휴한 거예요. 산업용 반도체 이제 시놉시스가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죠.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애플이나 혹은 테슬라나 이런 데서 하면 그 최종 설계도 만들어주는 EDA 전자 설계하고 이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100조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한 20조 정도, 20조가 얼마 투자했다. 그래가 시가 쫙 올랐다가 그 정도 수준인데 회사 자체는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앞으로 산업용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AI 그러면 챗GPT 혹은 또 제미나이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딥시크 그 다음에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AI는 산업용 반도체 쪽에 많이 AI가 침투할 거다. 그 얘기는 공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 휴머노이드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 공정을 줄여주고 또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쪽에 그 다음 또 유압, 물리, 계측 분야, 원전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앞으로 AI가 많이 침투할 거다. 그 시장이 엔비디아 GPU 시장 전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모델, 에이전트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우리 정말로 사람의 뇌를 대신하는 그 핵심이 반도체고 반도체가 사람의 뇌세포와 같은 건데 단군 할아버지가 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반도체 잘하는 나라에서 크나큰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는 지금 좋은 업황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왜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면에 있는 그 배경들을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늘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스토리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 건지 또 훼손되는 건지를 저하고 같이 공부해 가시면서 혹시 또 훼손되거나 이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